네,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이 어떻게 설정되고 각각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그런 국가 목표들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지만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쓰레기 봉투를 무한정 살 수 없다면,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봉투를 거래해야겠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한정적으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한해서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한 사람은 쓰레기 봉투가 남아서 옆집에 팔 수 있고요.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는 사람은 옆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량도 동일하게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처럼 무한히 버릴 수 있는 수단을 공급하지 않고 제한하고 일부러 봉투의 숫자를 지금 그 배출하는 총량보다 더 작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고 그 양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배출권을 팔 수 있고 그거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만큼을 사서 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 배출권 거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얼마만큼만 배출하라라고 정해주려면 그 정하는 대상이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자료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업장 여러 군데 배출량을 다 더해도 12만 5천 톤은 안 되지만 어떤 사업장 하나는 규모가 커서 배출량이 2만 5천 톤이 넘으면 그 사업장 하나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은 지금 이제 배출하는 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엄밀하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배출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얼마나 되고 그 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의 숫자로 보면 700여 개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위로 보면 한 64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73% 정도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책 하나가 가진 총량의 73% 정도까지 커버하는 그런 정책은 사실 별로 없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애초에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그럼 많은 배출 허용량을 받는 거고 적게 배출하는 곳은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누어 주는 것,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는 것, 이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쓰는데요. 우리가 그랜드 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배출하던 회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톤을 배출하던 회사가 배출권을 950만 톤 받을 수 있고 또는 1000만 톤이 100만 톤을 배출하던 회사는
95만 톤을 배출할 수 있어요. 똑같이 5%를 줄였지만 여기는 그쵸. 950만이고 여기는 95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배출하던 회사가 총 배출권 수량을 많이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기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꼭 공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존재합니다.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할당을 해주지 말고 그걸 유상 할당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2015년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거죠. 네. 그때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해서 일단 그 총 배출 허용량을 지금 배출하는 것보다는 적게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을 일단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보니 기업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 규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책 도입의 초기에는 배출 총량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도입 자체가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출권 거래제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안 하면 곤란하니까 배출 할당을 잘 해줄 테니 이 제도에 들어와서 하자. 이런 형태가 초기 출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유상할당이라고 하는 것, 유상할당이라는 게 이제 그 배출권을 할당해 주면서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배출할 그 권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물리는 것까지 처음부터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웠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기업들로 봐서는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로비도 좀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전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그 수치들이 적절한지를 한 3년 정도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출발은 유상할당을 해서 정책 목표를 강하게 가진 못했지만 도입 자체를 하기 위한 절차로서는 나름 적절했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았어요. 탄소세가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가 좋은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어쨌든 시장 기제를 통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 탄소세하고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그렇게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주면 그 허용 총량만큼만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국가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할 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출하는 것만큼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난 그냥 배출할 거야. 그리고 돈을 내면 나 돈 낼 능력도 있지 그러니 돈을 내지. 이렇게 되면 국가 배출 총량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게 됩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배출량은 계속 느는 거죠. 그러면 총량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더 많이 사용되고요.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세를 현금으로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출권을 탄소세로 세금으로 내기도 하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출권 거래 제도가 국가 목표하고 잘 연동만 된다면 그 목표에 따라서 잘 운영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제도를 선택할 게 그렇게 무리한 정책이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다만 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데는 EU밖에 없었고요. EU는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파리협정 이전의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에는 파리협정의 시작 시기가 2021년이었으니까 2015년에는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감축 의무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왜 국가 감축 의무도 없는데 이런 규제적인 정책을 시행하느냐라고 하는
뭐 일종의 반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렇게 완화돼서 시작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배출권 거래 제도 자체의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입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기업들은 그런 완화된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 이젠 정책 목표가 필요한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정책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도 그걸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좀 됐다.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보면서 이제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 것은, 이게 정부에 따라서 기업의 배출 허용량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NDC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NDC에 맞추기 어려운 것일 텐데, 그래서 마치 배출권을 많이 허용해주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정부이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목표를 막 달성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나쁜 정부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배출권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좋은 정부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기후에 더 안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정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자.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의 상당 부분은 돈을 더 들이자. 그렇잖아요.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었는데 무슨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도록 강요하는 건 싫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것이 그런 역전 현상이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거의 유일한 제도를 삼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목표를 적절하게 기업에다가 할당해주는 그 방향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들이 점점 더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흔들어서 이게 당장 편하게 하면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그 배출권 거래 제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정책 변화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오줌 누기를 일단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엄벌에 오줌 누기를 자주 하면 발이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할 텐데요. 지금 당장은 배출권을 좀 더 많이 허용해줘서, 할당해줘서 배출량을 좀 쉽게 배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당장은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2050년 탄소 중립,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지금 30년 국가 감축 목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마다 갱신을 하면 35년 목표, 40년 목표, 45년 목표가 계속 생길 텐데요. 그 목표 자체는 분명히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는 걸 향해서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때 뭐 어떤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자꾸 풀어주면 목표 달성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이 배출권 거래제는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다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떤 압력을 받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진 상황하에서는 매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당장 어려운 걸 좀 풀어주면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확 바꾸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제 잘 그 성과를 거두려면 국가 목표하고 정확하게 잘 연동되는 것, 네. 그다음에 이 배출을 감축시키는 비용하고 거래 가격하고가 잘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낮은 상태로 내려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입 초기에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해서 배출권 1톤당 가격을 10,000원 정도로 유지시키는 시장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정부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정부가 이거를 얼마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시장은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공표를 하다 보니 마치 10,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좀 많이 벗어나면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EU의 배출권 시장에서 지금 톤당 60달러, 80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보다 7, 8배씩 높잖아요. 그런데 배출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부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줄일 것이냐, 밖에서 사올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내부에서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싸면 내부에서 줄이는 거고요. 밖에 게 더 싸면 밖에서 사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서 줄이는 비용이 훨씬 비싸거든요. 밖에서 1만 원, 10,000원, 지금은 이제 겨우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되면 안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게 항상 쌉니다. 그러면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사려고 하고요. 계속 밖에서 사려면 누군가 계속 가격을 싸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정부한테 가격을 싸게 유지시키는 시장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10,000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배출권 거래 가격을 고려해서 내부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역으로 사오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바뀌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국가 감축 목표 수치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뭐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전환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문제 제기는 배출권 거래 제도 자체를 놓고도 좀 있었죠.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은 내부에서 감축을 안 하려고 하고 시장에서만 구입해서 그 목표치를 채우게 되면 실제로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비판들도 좀 있었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축을 내가 이제 시장에서 배출권을 산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감축한 걸 사는 거잖아요. 즉 감축이 일어난 건 어디선가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어든 거니까 감축 효과가 우리 회사에서 벌어졌느냐 옆에 회사에서 벌어졌느냐는 차이뿐이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긴 줄어든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역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1톤을 줄이더라도 줄이기 쉬운 사람이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적게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의미로 배출권을 사서 제가 이만큼 배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부에 보고할 때 그 배출권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그래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은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 자체의 문제는 그닥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배출권 거래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팔아서 돈이 안 되니까 어떤 곳들에서 감축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주 싼 배출권 자체가 싸면 배출권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가정하면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만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고 그 좋은 기술이 동원되고 하는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지되어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싸게 팔리면 누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 배출권으로 공급되는 것과 자기의 감축 노력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게 하려면 당연히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서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감축 그 옵션의 가격과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배출권 거래제가 조금 더 예전에 탄소세 논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EU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아무래도 사회주의 경제니까 이렇게 시장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는 배출권 거래제라고 봐주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주가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고, 일본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자국의 산업 구조, 사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농업이나 축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배출권 거래제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또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를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 선진국들은 역시 배출권 거래제를 주류의 정책으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좋은 제도를 일찍 들여와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자꾸 무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던 그 제도들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이렇게 퇴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근데 온실가스가 줄어야 한다, 배출량이 줄어야 한다라는 최종적인 정책 목표 측면에서 보면 도입은 됐을 때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모자라다. 그건 역시 아까 말씀하신 할당을 이제 완화해서 주거나, 배출권을 많이 주면 사실 줄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낮으면 뭐 그냥 사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줄이려는 노력을 할 이유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만일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야, 내가 줄이기보다는 그냥 사고 마라, 조금 그것도 많이 안 사도 돼, 정부가 배출권을 많이 줬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게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를 위해서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 일종의 정상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 행동, 뭐 국제적인 행동,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은 개별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민간에서 나온 그런 이니셔티브들을, 자발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글쎄 대상이 누구냐라기보다는 누가 시작했느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의 주체는 지금까지 유엔이었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각 정부가, 국가가 자기의 영역 내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했다면, 근데 그게 어디나 그렇지만 국가가 목표를 설정한 것을 국가 혼자서 다 달성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민간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나 국가가. 그러다 보니 각각의 기업 또는 기업 무슨 협회, 국제적인 산업연맹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그 산업활동, 경영활동을 지속해 나가려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만 우리가 기업으로서도 지속할 수 있고 우리의 경영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는 뭐 일종의 자율규제, 자율활동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자율규제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있고 활동을 하나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제 아리백. 지난번 대선 때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됐던 아리백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쓴다. 내가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고요.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건 CDP라고 하는 겁니다.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를 일단 이실직고 공개하자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공개하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공개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 별로 안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일단 줄이라고는 안 할 테니 공개부터 해보세요. 얼마 배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공개하는 제도가 이제 CDP라고 생겼고요. 전 세계에서 한 18,000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420개 이상의 업체가 CDP에 참여했습니다. 아리백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0개, 우리나라에서도 한 30여 개 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탄소 감축 목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이제 SBTI라고 생겼습니다.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라고 해서 각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파리협정 1.5도의 목표를 따라가도록 경영 활동을 하는 것, 네, 그렇게 만들어서 선언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한 4,800개, 국내에서도 40개사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자기 배출량과 자기의 협력사와 관련된 모든 배출량을 다 공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은행에 가서 대출도 가능해지고 경영활동이 유연해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도 맞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국가의 목표와는 별개로 민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자발적인 규제 행동들이 거부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리백 같은 거 지금 이제 뭐 삼성도 선언하고 뭐 많이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니셔티브마다 정해진 기준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 우리 이니셔티브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정한 것이니 그 귀사에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으면 선언하세요.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서 이니셔티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선언을 했다 그러면 각 선언한 기업들은 그 요구에 맞춰서 자기네 감축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엄청 적은데 이거를 뭐 2030년까지 뭐 50%를 달성하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그걸로만 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 몇 년까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잖아요. 몇 년까지 그걸 달성한다가 있거든요. 그것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30여 개사가 선언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의 총 생산량이 그 30개 회사가 쓸 만큼 안 되는데 선언하면 그걸 어떻게 때울 것이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사실 뭐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내가 구입해다 쓰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기는 일단 한전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전선에서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REC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서 내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걸 그만큼 충당한다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REC 공급량도 여전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그걸 맞춰주려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무척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합니다. 증가시켜야 하고요. 즉 기업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현재는 증가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그 해외에서 요구하는 요구들을 맞춰서 그것들 이행해 나가려면 국가가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자라게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재생에너지를 좀 줄이고 원자력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아리백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을 늘려주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정한 걸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원자력을 넣겠다 아니겠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요즘 아리백 말고 CF100을 하면서 거기다 원자력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CF100엔 뭐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최종 자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전 세계적인 목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달성 가능하기 어려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CF100을 내가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설정한 걸 5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게 CF가 훨씬 강력하게 훨씬 센 거죠. 훨씬 센 거죠. 근데 이거 알고 하셨을까요?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CF100을 우리가 하겠다. CF100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리백을 어쩔 수 없으니 어떻게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소해 보려고 제안을 했거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진 의미나 그것들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상황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서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넘겨야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해서 많이 생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일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요. 에너지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로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제일 크죠. 많은 사람들이 핵융합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말 실현 가능할지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몇 년도가 될지 그것들이 너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야죠. 그게 재생에너지인 거죠. 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책은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아리백 말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게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가 있죠. 이건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EU가 탄소 국경 조정,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했죠.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6년부터 실제 시행을 한다고 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 목적은 EU는 열심히 한다. 그런데 EU 말고 다른 데는 잘 안 한다. 잘 안 하면 물건의 생산비가 싸고 그런 물건이 EU에 수출되면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럼 EU에 있는 회사들은 EU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그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EU의 경제에도 좋지 않고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뭐 이런 걸 이제 탄소 누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누출이 발생하면 좋지 않으니 다른 EU의 물건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은 EU가 하는 만큼은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국경에서 조정하겠다. 국경에서 조정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면 탄소 관세를 매기겠다와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6년에 이 제도가
실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당장 EU가 그걸 적용하는 그 분야가 제품이 5개입니다. 시멘트, 전력, 철강, 알루미늄 뭐 이렇게 이제 등등이 5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물건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당장 차이를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 일단 그 기업들은 EU에 자기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됩니다. EU에 이제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EU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EU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적으면 이제 물건 단위당 얼마씩 이제 부과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제 비교가. 그게 제일 가능한 게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가격인 거죠. 그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EU 회사는 배출권 1톤을 사기 위해서 싸게 봐도 $60를 지불하고 있는데 한국 회사는 1톤을 사기 위해서 $10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1를 사서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50만큼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EU는 물어내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관세로. 그렇다고 치면 차라리 그걸 거기 EU에 내느니 그렇죠. 국내 가격을 좀 올려서 그 돈이 국내에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뭐 거래제가 활성화되거나 누군가 노력을 하거나 어쨌든 국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탄소를 저감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거를 그럼 국내에서 그 비용들을 적절하게 해서 그 비용이 들면 저쪽하고 차이가 적게 되니까 별로 부담이 관세 부담이 없는 건데 여기가 너무 싸니까 관세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격을 적절하게 좀 높여주는 게 유리할 것 같으네요. 정상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무역 관계에서도 작동을 잘하게 하고 동시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셨을까? 왜? 당장은 배출권 거래제 힘들다고 하니 그거를 쉽게 허용량을 늘려놓고 나니까 EU에서 이제 덜컥 한 거죠. 근데 이런 성격의 그 국경 조정은 사실 예전에도 예고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검토를 했었고요. 네, 거의 10년 전에 미국에서 또 왁스만 마키법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거의 뭐 유럽의 그 CBAM과 비슷한 종류의 법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발생할 거라는 건 사실 예전에도 전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제도가 국제 제도들하고의 갭이 너무 크면 안 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를 그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 법률 이런 것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사실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것들은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참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서 그것 자체는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는 우리가 우리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도들은 국제적으로 눈높이를 맞춰 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 나온 그 보도는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RPS를 그 보완하는 정도의 FIT 제도들을 좀 쓰고 있었잖아요. 네. FIT 제도를 일몰시켜서 없애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정책이야 언제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사회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그동안 FIT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해온 정도를 생각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PS는 사실 적용받는 대상이 대형 발전 사업자들이고 그들이 사주는 것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생에너지가 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직접적인 보조 정책이
이어서 보조라는 게 워낙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FIT가 그동안 해온 역할을 본다면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빨리 없애는 것보다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었는데 그 배경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정책 전반의 그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하면 모두 다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그 목표라든지 또는 이걸 통해서 산업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깊이 있게 안 다뤄져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전기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 내에서 또 약간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이게 많은 게 좋으냐 저게 많은 게 좋으냐라는 걸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그러고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매우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크게 가야 할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주류 자체는 추세는 전환하지도 못하면서 패러다임은 바꾸지 못하면서 아주 작은 싸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워서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뭐 탈원전만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넓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오 박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첨언해 주실까요? 뭐 내용과 관련해서 뭐 딱히 더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 정책 좀 더 나가면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복잡하고 또 얽힌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단지 국내만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국제적이고 이게 글로벌 이슈거든요.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문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룰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기준을 밖에서 정한 거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관계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 사회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지구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나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지구 차원의 대책들은 국가 차원의 정책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존 틀에서의 정책과 산업 활동을 고집하게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구 차원에서의 위기를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경쟁력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형평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틀에서의 비용과 부담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변화된 사회에서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 하나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